청와대와 민주당이 어제 냈던 메시지는 이런 의구심을 진정시키기보다 외려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고 이것이 다시 언론에 의해서 항구령이라는 제목으로 불거졌습니다. 저는 언론이 늘 하던 것처럼 과한 프레임을 썼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과했다고만 할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경도 의원이 오전에는 정부와는 다른 이견의 존재를 언급했다가 다시 오후에는 이견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며 방금 회수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정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로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죠. 쉽게 말해 그간의 논의와는 너무나 달랐던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것을 억제시켰고 민주당이 마치 제압당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각자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정부정이라는 단어를 빌렸다고 치면 정말 그 난감이가 보수로 넘치는 그 정치판이 과연 정부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발언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섯째, 이 가운데서도 최악의 정적 발언과 행위는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시될 만한 발언을 법사위에서 했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을 왜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드느냐는 질타에 대한 말이죠. 그 질타는 모든 검사들이 이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당연히 잠재적 범죄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장관은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와 논적 이탈의 오류를 동시에 범합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만든다는 이 당연한 원칙에 대해 이 정도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게 자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발언들 이후에는 그간의 수사 현장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사실상 검사로 한정된다라는 검찰 엘리트주의적 함정이 수사에 녹아들어오고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거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수사라는 도구를 악용하길 잘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수사, 기소, 완전 불가는 개혁의 대원칙을 세워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정성호 장관이 했던 그런 발언도 문제지만 가장 정확할 만한 발언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앞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도 전체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 전체 절대로 그들 기득권을 주장하는 방향에서 이중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은 아무리 좋게 봐도 법무부 산하의 검찰 인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나쁘게 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개혁의 대상을 방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중립적으로 보자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그 검찰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들이 집단항력을 했죠. 그러자 검사장들이 주르륵 나서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란까지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또 건진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광공권의 핵심 주도였던 광공 B가 사라졌는데 그 검찰은 뻔뻔스레 그냥 없어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폭파 과주기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행동했죠. 이화영 부지사 사건 수사 당시 술 접대를 통한 회유 의혹의 여러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부인으로 불거졌습니다. 무려 법무부 장관 자신이 지시한 감찰에 불구하고 그랬죠. 자, 다시 묻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정말 달랐습니다. 백보 양보해준다고 해도 검찰개혁 이후의 검찰이 다르게 운영되길 기대할 수 있을 뿐이겠죠. 또 달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검찰개혁의 완수를 그렇게나 원한 거죠.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 이후로도 절대 검찰이 과거의 못된 짓을 반복할 수 없게 하려고 수사권의 완전 폐지라는 낭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어제 발언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매진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엘리트주의가 무려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요. 실력 있는 검사, 무능력한 경찰 시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검찰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은 채 공수처과 중수청에 인선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데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지지해온 다수 시민의 검찰개혁 의지를 온전히 내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중수청과 공수처의 동기라는 거중만 있지 않지 실질적으로는 그 실력 있고 자존심 강한 검찰의 권력을 보존하는 아니 어쩌면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보아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검찰 집단의 연착륙과 시민의 개혁 의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발언을 포함한 그간의 행보는 본데 적어도 우리 개혁의 대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기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제 있었던 정부의 입법 예고까지가 500m 나쁜 의미의 요식행위였다면 방면 출구입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은 이제부터의 과정, 진정한 의미에서의 요식행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후속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존 법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300m 주권자의 의지를 12시 제도적으로 방면 구현하는 출구입니다. 정부 조직과 그 안의 구성원이 자기 이익을 조율해내는 과정도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주권자의 의지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잠시 후 검찰개혁 및 12시 공안 방면 사건과 관련해 출구입니다.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부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즉 민주당에는 수비를 주문했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한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의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역시 아닙니다. 다만 당에서 수비한 결과를 내준다면 정부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대단히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요. 전날 청와대에서 나왔던 당정 간의 이견이 없다는 발언에 비해서는 약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서 섣불리 단정하기 힘듭니다. 3.4km 용소교차 정부 입법 예고안과 현재 직진입니다. 우한 수사권 존치 움직임을 대통령이 나서서 확정해 준 것은 아니라 무척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과 국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건 역시 아니죠. 대통령으로서야 어느 쪽으로든 너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면 정부와 당 모두에게 과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에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혁 완수를 열망하는 시민의 의지가 구현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검찰개혁 정부 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고요.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이기는 해도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무게감을 충분히 지닙니다. 애초에 개혁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방향성과 함께 입법의 최종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제출된 정부 입법 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의지가 표현된 셈입니다. 자,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입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훼손으로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부안이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죠.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온전한 수사 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서 역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당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그 결정은 원점 재검토이니까 그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여러 의미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제 아무리 정부 입법안이 무게가 있다고 해도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시속 30km 먼저 신호과속 이번에 추진단이 제출한 정부 입법안은 고작해야 3개월간 논의는 다소 엉뚱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냈던 입법안, 조국혁신당이 냈던 입법안은 검찰개혁 논의가 불붙은 뒤로 최소한 5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검토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입법안이 마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세운 정교한 계획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간의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이 치열하게 싸우고 논의하면서 합의해온 내용들이 오히려 더 탄탄한 신호과속 수비의 단속 결과입니다. 구간입니다. 게다가 그간의 개혁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대전제로 합니다. 이건 미루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 애초에 세워두었던 안들을 모두 묶어 신속히 입법화해야 이후에 실무가 제대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름만 거창하게 내걸었을 뿐 지금 시점에 나왔어야 할 조직이 아닌 겁니다.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과한 권한이 부여되었던 셈이죠. 애초에 이들은 범정부 실무단 정도의 역할이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다듬어 놓은 입법안을 당정청이 확정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후 그것에 따라 각 조직의 규모, 인력 배치, 예산, 시설 등의 방대한 후속 실무를 담당할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실무단은 그 역할에 걸맞지 않게 여러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들 들러리 세우지 말고 입법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의 협력에 맡긴 채 이후에 필요한 실무를 무리 없이 완수하는 일에만 매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이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적 열망의 원점이어야 합니다.
또 이 제도에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당연히 법률은 정답을 찾는 산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도는 과거에 드러났던 문제를 교정하는 과정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정답이라서 그렇게 개혁하자고 하는 걸까요? 반대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는 게 정답이야만 하기에 개혁 열망에도 불구하고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 중수청의 수사관 가운데 법률가를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법률가 수사관과 전문 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만이 말만 따라 수사의 전문성과 인권 보호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도저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만 빼고 이들 모두는 주장에 불과하며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들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그간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해온 가치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이번 개혁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뿌리 깊은 검찰 권력에 대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 방안이 혹시라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게 그 다음에 따라붙을 일인 거죠. 수사의 전문성이니 법률가의 전문성이니 하는 말들은 이런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흐리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한 보통의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난점들이 1km 앞 용서 일단 교차로에서 수사 권한은 온전히 경찰이나 경찰 유해 조직에게 맡기는 게 좌회전 도무지 안심이 안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서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믿을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가 통치하는 한 검찰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들의 선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쪼개고 분산시키고 외부적 통제를 도입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을 것은 시민밖에 없다고, 주권자의 의지만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거라고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번 강조했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토대를 둔 유일한 기초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봐도 도무지 이재명 정부답지 않고 도무지 민주당답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게 이 정부, 그 당이 해온 일이었고 걷고자 하는 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에서만큼은 오로지 정부만이 알 수 있고 오로지 고위 정치인들만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로지 전문가들만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대단히 심오한 원리와 차마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국민이 한다면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 아무리 열성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실망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해해 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혹여 아주 가끔은 그렇게 해야만 할 어떤 대의가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시대의 대의란 그런 성격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오만함에 표시하는 게 입증되곤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시민들에게 독특한 인내가 있고 상당한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작은 실망은 금세 회복되기도 하고 더 강한 신뢰로 이어지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가치를 건드리는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여러 번 쌓이면 이제 신뢰는 깨지 않습니다. 신뢰의 크기와 범위를 키워야만 내란의 완전한 극복이 가능하다는 건 이 민주공화정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적어도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누구의 몫일까요?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아이들이 놀이삼아 지어낸 파도와 모래성 같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고와 의아함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빚어낸 구조물이고 몇 번의 파도와 몇 차례의 바람 앞에서도 그 틀은 지속되죠. 그건 우리 스스로가 투여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고요. 일종의 관계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도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 유지 덕분에 다시 더 단단한 신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민주정치는 그런 신뢰를 통해 자라나고 그런 신뢰를 더해가며 더 튼튼히 구축되죠. 우리가 지난 1년의 어려움을 버텨낸 것도 그런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조별 섞기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척 무겁고 튼튼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조건이 오면 무언가를 고치고 건설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불안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장시간의 흔들림이었기만을 바랍니다. 정준의 논 9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속 50km가 되고 내일 마지막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그린테크 산업단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란 측의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계엄이 짧게 인명 피해 없이 끝났다는 것. 윤석열이 자제한 결과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 진영에 의해 적지가 있습니다. 저지당한 결과입니다. 구형뿐 아니라 한다고 선고도 사형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고민정입니다. 자, 어제 드디어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형사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형량은 어떻게 나왔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영 전 정보사령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지표가 나가요. 영상 있습니까? 구형 순간에 영상 있으면 봅시다.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검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접속해주세요. 예, 접속해주십시오. 자, 윤석열은 두리번거리면서 웃잖아요. 윤석열이 법정에 두 가지 거짓말 들었을 때, 또 하나는 무서운데 감출 때 짠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암네스티 기준으로 에볼루셔니스트 인 프랙티스라고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에요. 네. 조건이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폐지국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냐? 97년입니다. 25년이 넘었죠. 자, 그래서 윤석열 사형 구형이 돼도 혹은 선고가 돼도 나중에 집행이 안 되니까 무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다릅니다. 상징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요.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이지만 20년 복역하잖아요. 그러면 가석방 요구하죠. 사형은 아예 가석방이 없어요. 끝까지. 대통령 사면밖에 없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내란은 사면 불가로 할 테니까 윤석열은 사형 선고거든요.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